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러시아가 궁지에 몰렸다. 2. 푸틴의 충격적인 발언. 3. 전 세계가 한국에 주목하고 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러시아에 대한 유럽의 석유 금수 조치는 12월에 전면적으로 시행됩니다. 러시아는 현재 1일 약 130만 배럴에 달하는 구대륙에 대한 원유 수출의 4분의 1 이상을 판매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중국, 인도, 터키에 대한 완전한 의존을 피하기 위해 러시아는 다른 구매자를 유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무역업자들은 말했습니다. 한러 관계는 불편한 관계는 역사적으로 거의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또한 지역으로도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한국에 없는 게 러시아엔 있고 러시아에 없는 게 한국엔 있습니다. 이게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최상의 구도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 메가톤급 딜딜을 걸어왔는데요. 내기의 대상은 바로 사할린입니다. 에너지 경쟁에서 뒤처지는 러시아가 판 뒤집기를 위해 한국에게 비장의 카드를 사용한 것인데요. 대체 러시아는 한국에게 왜 사할린을 주겠다고 말한 것일까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26차 유엔기후 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6 의장국인 영국은 105개 국가 정상들이 모여 합의한 산림 토지 이용 선언을 발표해 환경을 위한 각국의 노력을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럽연합은 온실가스를 낮추기 위해 2035년까지 내연기관 시대를 종식하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실행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2030년까지 유럽에서 운행하는 차들은 CO2 배출량을 현재의 55% 수준으로 낮춰야 하죠. 프랑스는 한 발 더 나아가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되어 있는 원자력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신규 원자로 건설을 선언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0을 달성하겠다는 프랑스 입장에선 원자로만 한 에너지원이 없는 상황이죠. 독일도 친환경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기업에게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말하며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일에 공공과 민간 영역 모두 일조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독일 GLS은행은 지속가능성 서스테이너빌리티에 초점을 맞춰 화석 연료와 연관된 산업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이어 부퍼탈 기후환경에너지연구소와 프랑크푸르트 회사와 협약을 맺어 은행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탄소 배출을 하는지 직접 계산, 이를 반영하여 투자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나섰죠. 미국 역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역점을 두고 이와 관련한 기업들에게 보조금 지급 및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죠. 이러한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당황한 국가가 있었는데요. 바로 러시아입니다. 본디 천연가스와 석유 등 화석 연료의 의존도가 높았던 국가이기에 갑작스러운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은 러시아에게 충격인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대표적인 자원의존국으로 넓은 대지에서 나오는 천연가스는 러시아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대표적인 수출 품목입니다. 유럽 국가들도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러시아는 자원 독점적 위치에서 많은 자원 이득을 받습니다. 그러나 친환경 에너지 기조로 바뀌면서 유럽이 화석 연료 탈피 움직임을 보이자 러시아 입장에서도 서둘러 바뀐 환경에 적응을 해야 했죠. 차세대 에너지 패권을 잡기 위해서 러시아 역시 친환경 에너지 자원 탐색에 많은 자원을 투자했죠. 러시아가 선택한 것은 바로 수소였습니다. 수소 자원은 전 세계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고 화석 연료와 달리 오염물질이 거의 나오지 않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IEA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저탄소 수소 세계 생산성이 40-5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고 2023년에 이르면 140만 톤 이상 수소 연료가 생산될 것으로 바라봤죠. 이 숫자는 향후 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갈수록 수요가 높아지는 수소 연료 시장은 러시아 입장에서 구미가 당기는 사업이기에 러시아는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인 투자를 감행하기에 이릅니다. 사할린에 수소 클러스터를 만들어
대규모 수소 연료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이죠. 특히나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중국 등 수소 연료를 필요로 하는 국가들이 많다는 지정학적 이유도 러시아가 사할린에 투자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러시아가 수소 연료 시장에서 후발주자라는 점이죠. 기술에 있어서 다른 국가들에게 상당히 밀리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푸틴은 고민에 들어갔죠. 그의 선택은 기술 파트너 국가를 선정해 수소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었죠. 푸틴이 망설이지 않고 선택한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수소 기술 분야에서 세계 1위가 되고 싶다. 독일 경제에너지부 장관인 페터 알트마이어는 기자들 앞에서 수소 경제 분야에 있어 독일이 앞서고 싶다는 야망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현재 독일은 수소 산업에 있어서 후발주자이며 현재 1등 국가를 따라잡기에는 자원이 부족한 상태라는 것을 순순히 시인했죠. 독일 장관이 부러워한 그 1등 국가가 한국은 놀랍게도 수소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1등인데요. 한국은 일찍부터 대체 에너지 분야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했죠. 그 결과 유럽 국가들이 다른 에너지원을 고민 중일 때 수소 분야에서 한 발 앞선 기술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기술력에서는 검증이 끝난 상태죠.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수소 산업 생태계를 지금부터 대한민국 사회에 적용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발전된 인프라와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수소차 분야에서도 한국이 단연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수소차 투싼 IX 퓨얼셀 퓨엘셀을 생산했고 수소트럭 넥시언트 퓨얼셀 에겐트 퓨엘셀 양산까지 마치는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다른 국가에서는 이제 시제품이 나올 정도인 상황인데 반해 한국은 양산까지 마쳤습니다. 수소차 시장 점유율 52%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며 대표 수소차 넥소의 경우 올해 2021년 전 세계 누적 판매량 2만 대를 넘겼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점점 더 높아질 전망이죠. 대한민국 정부 역시 청정수소 비중을 2050년 100%로 끌어올리고 철강, 화학 및 산업 공정의 연료를 수소로 바꾸겠다는 발표를 내놓았죠. 2050년까지는 2,000기 이상의 수소 충전기도 설치하는 등 수소 대한민국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이제 청사진을 그리며 수소 클러스터를 이제부터 지을 생각을 하고 있죠. 오버시스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할린에 연간 3-10만 톤에 이르는 수소 생산 단지를 이제 건립할 예정. 문제는 러시아 국내에서 수소 에너지에 대한 회의론이 올라와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러시아 에너지 시스템은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자는 것이 회의론의 주장입니다. 변화의 흐름에 맞추지 않는 이들 회의론자들의 푸틴은 진절머리를 냈습니다. 사할린 클러스터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의구심을 품고 있고 기술은 아직 서구나 한국에도 밀리는 입장. 점유율을 러시아가 가져오려고 해도 많은 시일이 필요하죠. 주도권 싸움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기 위해 푸틴은 특별한 제안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사할린을 한국에게 넘기는 대신 한국에게서 수소 기술을 이전받자는 계획이죠. 사할린 수소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고 수소 생산이 본격화되면 이 수소를 제대로 활용할 기술을 가진 유일한 국가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할린 영토를 한국에게 넘기고 한국의 도움을 받아 클러스터를 완성. 이후 한국에게서 얻은 수소 기술을 기반으로 자국 신에너지 사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죠. 사할린은 이전부터 한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던 지역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원하지 않게 한국인들이 사할린으로 넘어간 역사가 있는 장소이죠. 사할린 지역에서 한국의 영향력은 상당한데요. 원래 거주하고 있던 지역에 한국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한국은 거부감 없이 사할린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러시아는 한국을 상대로 수소 클러스터 사업에 참여하라는 제안을 한 상태이기도 하죠. 러시아는 삼성물산과 효성중공업, 롯데케미칼 등 주요 한국 기업을 상대로
사할린 수소 클러스터 구축 프로젝트. 알렉세이 체군코프 러시아 극동부 극개발부 장관은 최종권 외교부 1차관을 통해 한국의 수소 클러스터 사업 참여를 논의했습니다. 한국 기업 주요 인사들 역시 회담에 참여해 구체적인 부분까지 논의했다고 하죠. 탈탄소 경제에서 선두를 치고 나가겠다는 사할린 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천연가스 양이 많기에 이를 활용한다면 큰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수소를 생산하는데 많은 자원이 들지 않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노림수가 현실로 이뤄진다면 한국과 러시아는 생각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사할린 영토를 획득하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러시아는 본인들이 원하는 천연에너지 선두를 탈환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죠. 한국과 러시아의 협조 관계가 깊어지면서 일본은 불안한 속내를 드러냈죠. 지난 도쿄올림픽 당시 일본은 성화를 붙이는데 프로판가스 LPG가 아닌 수소로 불을 붙이면서 수소 선진국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했습니다. 한국을 일본도 뒤에서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줌과 동시에 일본의 수소 기술도 한국만큼 만만치 않다는 것을 드러낸 퍼포먼스입니다. 문제는 실속이 없는 퍼포먼스라는 점이죠. 파이낸셜 타임즈는 일본의 이러한 행동에 요란 내지 머태즈를 떤다고 표현하며 현실은 수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죠. 현대차가 신형 넥소를 중심으로 수소차 선두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일본 차는 순위권에도 들지 못하며 체면 칠해만 했을 뿐입니다. 더군다나 사할린까지 한국에게 넘어간다면 현재 쿠릴 열도로 러시아와 영토 분쟁을 겪고 있던 일본은 더 까다로운 상대인 한국과 추가적인 영토 분쟁에 들어가야 하죠. 세계 무대 밖에 놓여있던 러시아의 극동지역 캄차카 반도에 엄청난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에게 이 지역의 공동관리를 제시하면서 많은 관심이 쏠린 것인데요. 호시탐탐 북극 항로를 탐내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가 한국과 손을 잡고 일본 압박을 위해 비장의 카드를 꺼낸 것이라고 하죠. 이 지역을 중심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밖을 나온 마을 주민은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추위로 인해 입김이 나오던 며칠 전과는 사뭇 달랐죠. 두껍게 입은 옷도 거추장스럽게 느낄 만큼 더웠습니다. 신원물을 바라본 그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죠. 왕왕 얼어있던 물이 어느새 녹아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알래스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더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섭씨 20도를 기록했습니다. 겨울 강추위로 고통받는 한국보다도 더 따뜻한 날씨인데요. 온난화로 인해 북극 주변 지역이 기이하게 따뜻한 날씨로 돌변하고 있습니다. 북극도 현재 고온으로 인해 얼음이 계속 녹고 있다고 하죠. 덕분에 러시아는 오래 생각했던 계획에 착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북극 항로. 얼지 않는 북쪽 항로를 이용해 물류 전달을 하겠다는 야심인데요. 매서운 추위로 바다가 매년 얼어 있었던 과거와는 다르기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보통 한국에서 유럽으로 물류를 운반하려면 수에즈 운하를 이용해 전달해야 하는데요. 인도양을 거쳐 홍해로 이어지는 이 루트는 보통 40일이 걸리는 장거리 여행입니다. 그런데 북극 항로를 이용한다면 27일 정도면 유럽 도착이 가능하죠. 특히 북극 항로를 이용하려면 무조건 러시아 근해를 지나야 하기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북극 항로를 러시아가 개발한다면 새로운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러시아가 잡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발생한 에너지 대란과 자원 부족 사태를 겪으면서 러시아는 특히나 물류 공급의 중요성을 체감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은 부동항을 찾아서 힘겹게 먼 거리를 돌아 물류 수출을 해야 했지만 북극 항로를 손에 넣으면 다른 국가 영해를 거쳐갈 필요가 없어지는 셈입니다. 물류 공급의 주된 생산 기지인 중국은 현재 태평양과 인도양 등 기존 루트를 사용해 물건을 운반했지만 향후 북극 항로가 상업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중국 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어 북극 항로는 러시아에게 엄청난 부를 약속해주는 황금의 길이라 할 수 있죠. 전략적 판단 끝에 러시아는 향후 미래 물류 전쟁의 승기를 잡기 위한 투자에 나섰습니다. 러시아 북극권 LNG 프로젝트 잇따라 투자 결정.
러시아 극동 지역, 정확히는 캄차카 반도를 중심으로 북극 항로 구상을 실현에 옮기고 있죠. 캄차카 반도는 태평양과 맞닿아 있는 부동항으로서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중요한 곳인데요. 캄차카 반도 동쪽에 위치한 베체빈스카야만은 대형 선박이 오고 가기 좋은 구조로 깊음만이 형성되어 있고 선적하기 좋은 지대입니다. 또한 파도의 영향을 덜 받는 곳이기에 안정적인 환적이 가능하죠. 러시아는 이곳에 캄차카 환적항을 두기로 결정. 대규모 공사비를 투입해 2022년까지 실제 선박이 오고 갈 수 있게 준비를 마치겠다는 계획을 세워 이를 실천에 옮겼습니다. 환적항 공사에 투입되는 돈은 3,030억 원으로 러시아 입장에서 대규모 투자라 할 수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캄차카 반도 동해안을 중심으로 LNG 수송 중계 기지도 건설하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하며 서두르고 있습니다. 러시아 민영 가스 사업자인 노바텍은 캄차카 지방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지역가스 공급자로 나서겠다고 발표하며 최근 친환경 기조에 맞춰 LNG선이 선박업계에서 대세로 자리 잡았는데요.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LNG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물류 공급에 있어 부족한 LNG를 보충해주는 기지들이 더 필요한 상황이죠. 러시아는 캄차카 일대에 LNG 기지를 건설해 북극 항로의 방해 요소를 없애고 있는 셈입니다. 거칠 것 없는 러시아가 속도를 내면서 북극 항로 개발과 캄차카 지역 개발에 열을 올리며 미래 신사업을 준비하던 중 뜻하지 않은 방해를 받게 되는데요. 바로 일본이 러시아를 방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본은 러시아를 상대로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국가인데요. 쿠릴 열도 4개 섬 반환과 관련해 러시아와 오랜 시간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쿠릴 열도 지역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이 지역은 예전부터 아이누족이 살았던 곳으로 일본의 적법한 땅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제정 러시아 시절부터 이 섬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후로 러시아가 이 지역을 시료 지배하고 있었기에 일본의 반환 주장을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말하며 쿠릴 열도를 일본에게 절대 넘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양국 간 고위 회담이 열리면서 쿠릴 열도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갈수록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 속에서 영토 수호를 위해 러시아는 쿠릴 열도 근방에 군사시설은 물론이고 미사일까지 설치하며 방어기지를 건설했습니다. 러시아 통신사에 따르면 러시아 태평양 함대는 쿠릴 열도 마투아 섬에 해안 방어용 지대함 미사일 시스템 바스티온을 설치, 주변 해역에 적 함대가 근접할 경우 바로 발포 가능한 시설을 마련했죠. 러시아의 반응에 일본 역시 외교적으로 강경한 대응을 하며 쿠릴 열도를 둘러싼 이들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죠. 이런 가운데 일본이 본인들도 북극 항로 선점을 위해 항만 시설 계획은 물론 쇄빙선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고 하죠. 일본 해양연구개발기구는 북극해의 환경을 조사하기 위한 북극역 연구선 한 척을 발주하며 본격적인 북극 진출 시동을 걸었습니다. 1만 3천 톤 크기의 이 연구소 건조 비용으로 335억 엔이 들어갔는데요. 무인 소형 잠수기를 이용해 북극 생태계를 관찰하는 임무입니다. 북극 항로 진출을 위한 사전 탐사에 들어갈 예정이죠. 또한 북극 항로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쇄빙선 추가 건조를 지시. 이를 위해 시스템 기본 설계비로 6억 5천만 엔을 투자했습니다. 지금 일본이 운용하는 쇄빙선 미라이와 병행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홋카이도와 쿠릴 열도 부근을 중심으로 북극 전초기지 계획도 진행 중입니다. 일본의 북극 진출 속도에 러시아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죠. 일본의 야욕은 2013년 북극위원회 참가 때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북극권의 영토를 가진 8개 국가를 중심으로 진행된 북극위원회에 일본이 옵저버 자격을 얻어 참석하면서 북극에 대한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만약 일본이 쿠릴 열도 근방 지역을 장악해 북극 항로의 기항지가 캄차카 반도가 아닌 일본이 된다면 러시아의 큰 계획은 어그러지는 것인데요. 자칫 잘못하면 주요 고객이 될 중국 물류를 일본이 가로챌 수 있기에 일본과의 경쟁에서 승기를 잡지 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었던 상황. 러시아는 북극 항로 주도권을 위해 일본을 달래려 대화 창구를 열고 소통하려 했으나 일본은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며 러시아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답답해진 러시아의 눈에 한국이 들어온 것은 이때부터입니다. 오랫동안 일본과 신경전을 벌인 한국의 가치를 러시아가 주목한 것이죠.
일본이라는 공통의 적을 두고 있는 러시아와 한국은 최근 경제 협력은 물론이고 군사 협력까지 이어오며 우방 관계를 유지해왔는데요. 블라디미르 푸틴은 일본을 견제하고 한국과의 협조를 강화해 캄차카 반도에 있어 러시아의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한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하며 국제사회에 파장을 일으킬 만한 계획을 한국에게 제안했죠. 바로 캄차카 반도에 한국군을 불러들여 캄차카 반도 지역을 러시아와 한국 두 국가가 운영해 일본 진출을 막는 계획입니다. 일견 러시아가 손해볼 수도 있을 이 전략은 사실 먼 미래를 바라본 계획인데요. LNG선 건조에 있어서 탁월한 제조 실력을 가진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향후 쇠빙 LNG선 건조도 한국에서 대부분 수주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미리 한국과 손을 잡아 북극항로 쇠빙선 확보에 선도적인 국가로 자리 잡겠다는 것이 러시아가 가진 생각인 것입니다. 캄차카 반도로 LNG선 확보와 일본 견제라는 두 가지 이득을 노린 것이죠. 실제로 러시아는 쇠빙선을 대거 보유해 이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아름틱 하급 쇠빙선 4척을 추가로 건조할 계획이며 배수량 69,700톤 리데르급 쇠빙선 건조도 작년부터 들어갔습니다. 올해 1월 러시아는 액화질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쇠빙 LNG선 크리스토프 드 마르주리가 시베리아 야말반도 사베타 항에서 출발. 극동의 데즈네프 곳에 도착했다고 밝히며 세계 최초 LNG 가스 운송을 성공시켰죠. 쇠빙 LNG선을 만든 것은 바로 한국으로 북극 항로를 통해 한국 기술력을 전 세계에 드러냈습니다. 러시아가 생산하는 LNG선 대부분은 한국에 의뢰를 맡긴 쇠빙선으로 향후 한국과 더 많은 협조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보다도 더 많은 쇠빙선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공동의 적인 일본을 견제한다는 명분도 있기에 러시아는 한국을 반드시 끌어들여야 했습니다. 한국도 러시아의 제안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이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쿠릴 열도 면세특구 계획에도 한국이 꼭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동맹을 굳히기 위해 파격적인 제안을 서슴지 않았죠. 유리 트로트네프 부총리는 현재 러시아가 추진 중인 쿠릴 열도 개발에 한국 기업이 특구에 꼭 참여하길 바란다며 새로운 프로젝트가 추진될 것이기에 세제 혜택도 특별할 것이라 말하며 한국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보여줬습니다. 일본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없게 법적으로 막았지만 한국만은 쿠릴 열도에 투자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것인데요. 일본은 러시아의 행동에 분개하며 일본을 배제한 이유를 물었으나 러시아는 일본의 항의를 묵살하고 한국만을 바라보았죠. 캄차카 반도를 한국이 러시아와 공동 경영하게 되면 꿈만 꾸었던 북극 항로의 투자와 함께 일본을 견제할 길이 열리게 되는 셈입니다. 러시아는 현재 캄차카 반도 지역을 살펴보며 한국군이 들어올 곳을 암암리에 물색 중이라고 하는데요. 해군 병력을 배치해 캄차카 반도에 상시 거주하는 것을 염두하고 있다고 하죠. 향후 기동함대 사령부가 꾸려지면 캄차카 반도에 머물 가능성이 높은 상황. 일본 정부는 한국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러시아를 상대로 영토 분쟁을 끌었다가 한국까지도 일본은 상대하게 되어 골치가 아파졌다고 하죠. 일본도 북극 항로를 위해 투자를 나서는 이상 한국이 개발한 LNG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미래를 위해선 한국에게 잘 보여야 하죠. 독도 문제까지 러시아가 한국을 지지하면서 편을 들면 한러 협공에 일본은 이를 반박할 수 없게 됩니다. 사면 초가에 놓인 일본과 다르게 러시아와의 협조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게 된 한국. 앞으로도 한국이 미래 물류 산업에 있어 중요한 기여를 하는 국가로 남길 바라며 북극항로 사업에서도 주역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